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의 어느 동네에서 다사다난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부예요. 집안일을 오래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꼭 잊지 않고 톡톡 사연을 틀어두는데요. 제 일상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톡톡 사연에 제 이야기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모처럼 컴퓨터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다사다난했던 시기의 경험담을 공유해보고 싶네요. 저는 3년제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을 왔어요. 사실 저는 제 남편이 장남인 줄 몰랐어요. 연애할 때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저와 결혼하자면서 오만 바람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야 남동생만 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밝혔습니다. 내가 저번에 사진 속에 발견한 사촌 동생들이 그러면 사촌이 아니라 친동생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미안해. 그동안 말을 하려고 몇 번 생각은 했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일피일 미루다 보니 오늘까지 와버렸다. 면목이 없어. 나쁜 마음으로 숨긴 건 아니니까 용서해주라. 나를 속였잖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숨긴 게 아닌 걸로 될 수가 있어? 일단 이유부터 말해줘야지. 왜 동생들이 있다는 걸 숨긴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동생들이 있는 장남이라고 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형제 있는 집 장남에게 시집가는 여자들 보면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것 같다. 이랬었잖아.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결혼을 좀 늦게 하신 경우였기 때문에 나이가 꽤 있으시단 말이야. 이런 집 맏며느리로 네가 들어오기 싫어할 것 같았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족관계를 속였다는 건 말이 안 돼. 오빠는 지금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지금껏 외동인 줄 알았는데 동생만 둘이었다니. 내가 오빠의 사촌이라고 알았던 그 동생들이 친동생들이었다니 너무 어이가 없는데 오빠가 지레짐작으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어쩌다 보니 속인 기간이 길어져서 오늘까지 왔다고 쳐. 그런데 갑자기 밝히는 건 왜 밝히는 거야? 나한테 이해와 용서를 받을 자신이 있어서 이러는 거겠지? 그런데 어째? 나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오빠 혼자서 정말 너무하다. 저를 속였던 남편의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저에게는 시부모님의 연세로 대충 그렇게 말해줬었는데 제가 그거 듣고서 짐작했던 것보다 실제 연세가 대여섯 살은 더 많으셨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몰라요. 기만을 당한 것 같아서 한참 씩씩거리고 있는데 불이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남자가 정말로 돌았나? 아니면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재은아, 내 말 들어봐. 나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지금 자신감을 얻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지방의 신부서로 발령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뭐? 당연히 잘 알지. 오빠가 거기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도 하고 연봉도 더 높게 받고 싶다면서 그러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 설마 오빠 거기 가게 됐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지 않았었어? 가기로 결정난 두 명이 모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어. 그래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와서 덥석 물어버렸지. 우리 부모님은 내가 갑자기 멀리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섭섭해하시는 눈치인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언제까지고 지금 수준에서 그런 연봉이나 받고 빌빌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더 발전을 해야 너한테 이렇게 청혼도 하지. 재은아, 그동안은 내가 너무 못났고 부족해서 내 진짜 모습들을 너에게 감추기 급급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우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내 청혼 받아줄 거지? 갑자기 가족관계를 그동안 속여왔던 걸 고백할 때는 언제고 웬 청혼이란 말인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저도 모르게 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기가 막히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 고개가 자동으로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포옹을 해왔죠. 그걸 이제 와서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떨떠름하게 남편을 마주 안아 주었고 그것으로 결정된 결혼이었어요. 냉정하게 조건을 따져보자면 제가 남편의 청혼을 거절할 군번이 아니기는 했습니다. 저는 친정이 얌전하게 표현을 해봐도 개판이었거든요. 그놈의 돈 때문에 오만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법 살만했어요. 맞이라서 온갖 모범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저.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와둥둥 내 새끼 소리만 들으며 컸던 남동생. 부모님의 외모에서 장점만 물려받아서 아기 때부터 제법 귀여웠던 여동생. 이렇게 삼남매는 아웅다웅 살고 있었는데 전부 다 친정아버지 때문이었죠. 도박 중독자이셨어요. 도박에 빠지셔서 가정을 망쳐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해결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친척부터 오만 인맥들 다 동원해서 돈을 빌렸고 거기서 또 막히니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담에도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을 팔았고 심지어는 살림살이마저 정리하기 시작했었네요. 그렇게 자꾸 상황이 악화되어 가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가 저한테 돈 타령을 하시고 희생을 요구하시니까 미친 듯이 서러웠죠. 하지만 그간 봐온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대학 가고 싶다 이런 말이 차마 안 나가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저는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에게는 각종 희생을 요구하셨지만 동생들은 측은하고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친정엄마가 언젠가는 제가 최고의 자식임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친정아버지도 저를 보면 미안해하시기를 바랐고요. 하지만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희생한 거에 반의 반도 보답을 못 받는다는 것을요. 나중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런 상황들은 결말이 다 비슷하더군요. 집에서 희생한 자식이 스스로가 부모에게 덜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가서 깨닫고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죠. 말로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고 소리치셨던 친정엄마이셨지만 정작 이혼도 안 하셨고요. 도박빚 갚는 것의 1등 공신은 당연히 저였고요.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럭저럭 했지만 정작 중요한 대학 입시는 완전히 망쳤고요. 대접만 받고 자랐던 녀석이라 군대에 가서 적응 못하다가 가혹행위를 몇 번 당한 후로 성격이 완전히 소심하고 어두워졌고요. 지방 4년제 대학, 그것마저도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관뒀어요. 여동생은 헛바람이 잘못 들어서 연예인 한답시고 무슨 어쩌고 아카데미라는 곳들을 3년 넘게 전전하며 다니다가 시간만 버리고 연예인도 못했죠. 아카데미라는 곳들에 수업료 제외하고서 뜯긴 돈만 최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동생은 경기도 소재의 전문대에 들어갔는데 미용 관련한 학과였거든요. 졸업만 대충 하고 나서 취업은 그쪽으로 못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가끔 영어학원이나 다니는 짓거리를 아주 오래 했죠. 카페에서 버는 돈보다 영어학원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았을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예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지인분이 이제 도박 끊고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며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조금씩 주시는 것, 그것만 의지해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주된 수입원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졸 인력인데다가 특출나게 똑똑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크게 벌어먹고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네요. 그래서 기본으로 투잡을 뛰었어요. 회사 일 마치고 나면 샤브샤브 전문점이었던 식당에 가서 홀서빙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관 같은 곳에 가서 이벤트 전단지 돌리는 당일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일주일에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첫째이기는 하니까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나서는 게 맞는 그림이겠지. 그리고
우리 가족, 아버지 도박 때문에 한때는 그냥 다 같이 죽자고 했을 정도로 힘들었었잖아.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오래 방황한 시기는 했어도 지금은 완전히 도박 벗어나셨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생각하자. 우스갯소리로 도박은 손목을 자르거나 죽지 않은 이상 끊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셨으나 벗어나셨으니 저희 가족에게는 커다란 행운이 깃든 거라고 그렇게 여겼었네요. 하지만 그건 전부 저 스스로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본 것이었을 뿐. 실상은 저 혼자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가 수년간이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대체 동생들은 언제쯤 철이 들어서 자기 밥값들을 할까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순간은 오지 않더라고요. 제발 제대로 된 일자리 좀 구해보라고 어느 하루는 작정하고 동생들을 들들 볶았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친정엄마가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왜 마지식이나 돼서 네 동생들 기를 죽이고 그래? 요새 돈 제대로 준다는 일자리 그거 아무나 구하는 건 줄 알아? 뉴스에서 한번 봐라. 아직 일자리 못 구하고 있는 20대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넘쳐나건 말건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얘네가 한가롭게 노는 걸 봐야 해요? 엄마, 그냥 얘네 둘 다 공장에 넣어버리는 게 정답이에요. 공장이라니, 채은이 너 말 한 번 심하게 하는구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어떻게 네 동생들더러 이제 와서 공장이나 들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애가 냉정해도 너무 냉정해. 그러면서 동생들을 감싸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천지에 너무 냉정해서 동생들 먹여 살리는 건 군말 없이 수년간이나 해온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 부모님 두 분만은 제 노력과 희생을 은연중에 알아주고 계실 거라고 그 믿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가슴이 허하더라고요.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20대를 다 허비하였고 어느덧 30대로 들어선 뒤였는데 친정엄마는 제 동생들의 20대를 갸륵하게 여겨주고 계셨어요. 20대 청춘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미덕이라고 하셨었고요. 그런데 동생들에게는 한없이 마음씨 여리시게 구시는 걸 보고 삶의 의욕마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고 그때부터 제 몫의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제 걸 따로 챙겼었네요. 집에다가는 일이 옛날 같지 않아서 돈이 줄었다는 핑계나 댔었고요. 그러자 저보고 가족들이 어찌나 한숨을 내쉬던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만난 남자친구가 제 남편이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초에 결혼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답받지 못하는 애정이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지친 인생을 살아온 바였으니까요. 이런 제 속내를 몰랐던 남편은 저에게 점수를 잃을까봐 자기 가족관계도 숨겼던 건데요.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제가 또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괜히 자기 동생들의 존재를 숨긴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둘을 둔 장남인 걸 숨기고 싶어서라는 건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동생들이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성공한 경우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 나이 38이었고 저는 35으로 딱 30대 중반이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바로 아래 동생인 둘째가 저랑 동갑이었고요. 막내 동생이 그때 33이었습니다. 제가 시동생들의 존재 자체도 늦게 제대로 인식해서 놀라긴 했으나 더 놀라운 건 이미 두 명 다 결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둘 다 처가를 무척 잘 두었더라고요. 뭐라고? 동생들이 둘 다 의사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와,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까?
엄청나다. 의사라면 당연히 똑똑하겠네. 아무나 의대 가서 졸업하고 의사까지 되는 거 아니라던데. 왠지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막내 재수 씨가 집안이 더 좋기는 한데, 둘 다 의사니까 비슷하다고 그냥 봐야겠지. 그리고 둘 다 아주 비슷하게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하나? 깍쟁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런 스타일이야. 오빠가 대학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 그거? 음. 그리고 나는 원래 내 동생들하고 절이 든 이후로 썩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하고 동생들은 결이 달랐거든. 뭐든 적당히 해치우고 살아온 나와 승부욕과 승부욕이 무척 강해서 열정을 다해 어떤 일이든 부딪히며 사는 동생들은 좀 달랐어. 동생들끼리는 서로 비슷해서 가까이 잘 지냈는데 나는 약간 동떨어진 맏형이었지. 그래서 둘 다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재수 씨들끼리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건 아니었으나 서로 지인은 겹쳤거든. 그리고 둘째 녀석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큰 재수 씨가 지인을 통해 막내 재수 씨를 내 막내 동생과 연결해 줬었어. 아, 그래서 동생들이 신기하게 똑같이 의사 아내를 맞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 어쩐지 너무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본인보다 잘난 동생들,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동생들. 그걸 보면 남편은 소외감을 느꼈겠죠. 게다가 동생들은 둘 다 의사와 결혼을 하면서 결혼으로도 아주 성공을 거둔 셈이었고요. 그렇게 생긴 재수 씨 두 명이 성격들이 톡톡 쏘는 깍쟁이 스타일이어서 본인은 또 계속 겉돌면서 어색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주제에 남편이 또 맞이는 맞이라서 부모님에 대한 남다른 효심이나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편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건 그 가운데 어떤 기분들을 느꼈을지 저는 알 수 있었네요. 저 또한 맞이였고 동생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몇 배로 고생하면서 지내왔는데 결국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허무해질 때가 많았거든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했는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 가족 얘기를 속이며 동생들에 대한 열등감과 어려운 감정들마저 감추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감싸주고 싶어졌고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는 것도 너무 즐겁게 생각이 되었어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은 남편의 이율 배반적인 그 마음. 제가 아주 10분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니 저희 부부는 그런 면에서 천생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이사, 연봉 상승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남편은 행복해했고 저도 따라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자 친정 식구들은 하나같이 그럼 돈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앞으로 친정집에 전달되는 용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결혼하면서 친정의 원조를 못 받는 입장이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 친정에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변수 앞에서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이었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반겨주지도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시동생들 그리고 잘난 의사 동서들은 저희 부부를 향해서 그냥 잘됐다라는 상투적인 축하 인사를 전해온 게 전부였어요. 제가 다른 집들의 경우를 잘 아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형이 결혼한다 그러면 동생들이 형수를 궁금해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자기 일들 하기 바빴고요. 동서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공사다망한 의사님들이라서 시간 내기 힘들다고 상견례니 뭐니 하는 것들에 자기들은 일절 참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결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이 연애하면서 동생들의 존재를 속였는지 또 한 번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체 건강이 썩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미혼으로 남아있던 장남의 결혼에 반색을 해주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별 특별한 말씀 없이 무던하게 결혼 진행을 하자고만 그러셨어요.
아, 따로 제 앞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었네요. 며느리를 셋 다 잘 볼 수는 없지. 이미 둘이나 잘 봤는데 나머지 하나도 욕심내면 그건 천벌받는 걸 거야. 아이, 많이 부족하면 어때? 건강하고 아이 잘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되는 거겠지. 우리 귀한 장남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야지. 혼잣말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기에 당최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고개만 끄덕끄덕였던 기억이 나네요. 자식 농사 잘 짓고 의사 며느리들 잘 들인 시댁에 비하자면 제 친정 솔직히 정말 객관적으로 기우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숙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생전 처음 살아보는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했으나 남편이 있었기에 힘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작은 사무직 일자리를 구해서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다녔고요. 그걸 가게에 이바지도 하고 살림 알뜰살뜰하게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했네요. 남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자기 식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저하고 단둘이 새 출발한 것 자체가 즐겁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기분은 비슷했고요. 연애하면서 저한테 속였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저에게 잘하겠다면서 남편이 호언장담했었는데 남편은 그걸 지켜줬습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첫 1년을 잘 살았을 때 일이 좀 터졌어요. 제 남동생이 주식을 시작했다가 돈을 날려먹은 거였는데요. 심약한 남동생은 자기가 크게 실패했다는 생각에 집에 처박혀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죽는 법 이런 거나 하루 종일 찾아봤대요. 그걸 아시고 친정엄마가 뒤로 넘어가셨죠. 애지중지하신 아들이었으니까요. 이게 다 귀한 아들한테 몹쓸 도박 유전자를 물려준 그 인간 때문이야. 그리고 장녀라고 있는 것이 무책임하게 자기만 잘 살겠다고 결혼해서 홀라당 떠나버린 재은이 때문이기도 해. 재은이가 자기 남동생만 잘 챙겼다고 이런 사달은 안 났지. 뒷목 잡고 쓰러지신 채로 그런 소리만 계속 반복하셔서 여동생이 질린 나머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모저모를 알려줬던 거예요. 아, 친정의 마수는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자 했건만 친정 아버지 또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심란함을 술로 다스리려고 하시다가 그랬다네요. 여동생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쓰러지셨고 남동생은 자기 정신만 잘 챙겨도 고마울 지경이고 자기는 이제서야 미용실 말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도저히 가족에게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저뿐이라고 그랬어요. 철없던 여동생이 뒤늦게 이제서야 뭐라도 해보려고 일을 시작한 참이었으니 제가 참 모른 척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사무직 일을 그만두었고 임신 계획도 미룬 채 일주일에 3일만 나가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친정집으로 오갔네요. 저만 믿고 저만 보고 쓰러지신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자연스레 시댁에도 흘러 들어갔죠. 이 정도의 근황은 숨겨진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원래 시댁에 큰 집이 도맡고 있고 제사를 이제 시부모님께서 가져오려고 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 시댁이 제사를 도맡게 된다니 며느리로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피곤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와중에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졌던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느라 어수선한 틈에 동서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더군요. 형님, 오늘 참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누가 보면 집에 우환이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언니, 여기 형님 댁에 정말로 우환 있잖아요. 형님 친정 얘기 언니는 여태까지 못 들었어요? 개판도 그런 개판이 아니라던데. 그래서 형님이 엄청 고생 중이시래. 그쵸, 형님?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언니 동생 하면서 잘 놀고 있었더라고요. 작은 동서가 큰 동서한테 친근하게 언니라고 칭하는 것을 듣고 제가 얼떨떨했습니다. 제 친정이 삽시간에 개판이라고 칭해진 것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 동서가 저를 가만히로 보면서 이렇게 비웃더군요. 어머, 그래? 나는 개판이 아니고 난장판이라고 들었는데 개판이었구나? 우리 동생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형님, 개판 친정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면 평균값과 근사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밑바닥인 인생은 형님처럼 이렇게 멀쩡한 집안에 시집도 올 수 없고요. 저희같이 엘리트 계급하고 동서지간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아주 불행한 인생은 아닌 거죠. 형님, 힘들고 지치실 때는 늘 자신보다 불행한 인생들을 떠올리면서 파이팅 하세요. 저희도 형님 덕분에 오늘도 파이팅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더군요. 정말로 저에게 파이팅을 불어 넣어주려는 듯 말이에요. 저는 얼떨결에 맞장구 치듯이 파이팅을 해주고 말았는데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고 말았을 뿐인데 동서들이 푹 하면서 동시에 웃음을 꽉 참는 표정을 짓더니 황급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는 밥상을 홀로 치우면서 생각했죠. 왜 동서들은 이걸 같이 마저 안 치울까?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는 것도 늦게 와서 제가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거의 다 차렸어요. 시댁의 큰 집에서 반찬을 바리바리 보내와준 덕분에 크게 할 것들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동서들은 쏙 빠져 있으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뒷정리마저 쏙 빠져버리니까 기분이 뒤숭숭하다고 생각할 때 왠지 모를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잠깐. 나를 보며 파이팅 한다는 건 뭐였지? 자기보다 불행한 인생을 떠올리며 파이팅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말은 두 사람은 내가 자기보다 불행한 인생이니까 나를 보면서 지금 파이팅을 한다는 거야? 그런 거였네? 왜 동서들이 저를 보면서 웃음을 꾹 참고 자리를 떴는지 알았죠. 모멸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럽게도 왜 그랬냐고 따질 용기나 마음은 없었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빌미를 제공한 제 친정이 그 순간에는 더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친정만 그러지 않았어도 제가 조금은 동서들 앞에서 당당했을 것 같더라고요. 싱크대에 그릇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슬쩍 거실 쪽으로 가서 눈짓을 해봤는데요. 제법 화기애애하더라고요. 저 빼고 분위기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시동생들이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 걸 참는 듯한 인매로 애써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동서들이 살며시 시동생들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그러자 시동생들은 둘 다 과일만 먹고 일찍 가보겠다는 식으로 시부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귀한 의사 며느리들을 오래 붙잡을 생각은 없다고 하시며 싱글벙글이셨고요. 그날 무슨 생각으로 설거지를 다 하고 과일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거지를 혼자 다 할 동안 아무도 과일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과일은 어떻게 먹으려고 했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동서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시동생들은 저에게 살가이 말 한 번 안 붙이는 사람들이었으니 제가 따질 곳은 없었습니다. 후식까지 저 혼자 다 했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남편한테 솔직히 말을 했어요. 시댁 친정과 가까이 안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무척 끄덕이더군요. 저는 친정이라는 족쇄가 있었으니 어쨌거나 남편에게 미안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시댁의 제사에도 부랴부랴 참석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었겠죠. 오로지 남편 하나 위해서 그랬네요. 제가 친정 식구들 때문에 머리 싸맬 때 남편이 묵묵하게 굴어줬으니 그게 고마워서라도 허리 두드려가면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고모님도 계셨지만 아무래도 제가 많은 걸 하게 됐죠. 평일이었기에 남편은 일 끝나고 올 예정이었고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동서들도 일이 그렇게 늦게 마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어머님.
동서들은 이 시간까지 병원에 있나요? 지금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동서들은 언제 와요? 너는 네 손아래 동서들이라고 해서 그 둘을 네 아래로 부릴 생각일란 하지 말고 의사 며느리들은 의사 며느리답게 그냥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답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일 하면 된다. 듣던 그냥 며느리의 기분이 이상해졌죠. 시어머니께서 저와 동서들 사이에 계급의 선을 그어놓으신 듯 했습니다. 궁금한 걸 여쭤본 것뿐인데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니 제 자신이 초라해져서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제사 준비만 했네요. 동서들을 올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도착을 했어요. 같이 왔더라고요. 유명한 떡집에서 떡을 좀 사왔다면서 동서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한 번에 그쪽으로 쏠렸어요. 저 혼자 멀뚱하게 떨어져서 행주나 빨고 있었고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동서들은 자기들끼리 유유자적하게 있을 뿐 이래저래 집안일을 하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대체 제가 시집오기 이전에는 잡다한 일은 누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네요. 기껏 열심히 차린 제사 음식들, 동서들은 품평이나 해가면서 싸가고 싶은 걸 봉지에 조금씩 담을 뿐이었어요. 정작 저는 선택권도 없이 뒤로 밀려 있었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군요. 동서들이 자연스레 앞으로 치고 나와서 행동을 하고 시동생들이 바람을 잡고 시부모님께서는 흐뭇하게 그냥 두시고 남편은 그 가운데서 뻘쭘해하고 이게 바로 시댁의 기본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 안에 낀 저는 잡일꾼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제가 남편한테 귓속말로 정리 다 하기 전에 그냥 우리는 집에 가자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그러고 싶은 눈치로 저를 쳐다봤고요. 그런데 시댁의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뒤늦게 오시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자리를 뜨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까지 최소한 보고 나서 일어나야겠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잠깐 밖에 나가 있다 올까 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이쪽을 흘겨보시더군요. 장남이 자리를 뜨는 건 아니라고 눈치를 딱 주시는 것이었죠. 그때 동서들이 나섰어요. 아무래도 아까부터 형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힘든 거 알아달라는 듯 허리도 자꾸 손으로 두들리고 계시는데 요 앞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릴까 봐요. 그거 좋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형님 데리고서 카페에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도 되죠? 작은 동서가 웃으면서 묻자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 못하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동서들과 함께 시댁 근처의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틀어박혀서 제사 음식들 준비하느라 진땀을 하도 뺐던지라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상쾌해지더라고요. 동서들에게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좀 가까워지나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같이 나가자고 해줘서 고마워. 나오니까 너무 좋다. 나는 여태 여기에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네. 그건 저희가 몸이 찌뿌둥해서 나올 핑계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고요. 형님, 커피 뭐 하실 거예요? 라떼? 모카? 아니면 그냥 아메리카노? 빨리 정하세요. 그럼 나는 시간이 이제 좀 늦었으니까 아메리카노를 연하게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진하게 말고 좀 연하게였으면 좋겠어. 커피를 연하게 달라는 게 특이한 주문이었을까요? 동서들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둘 다 피식 소리를 내며 웃더라고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나을까 싶었는데 저를 앞에 앉혀두고 두 사람 다 휴대폰만 하더라고요. 이따금씩 얘기를 해도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었고요. 제가 먼저 오늘 좀 힘들긴 했다. 어머님이 손이 빠르시더라. 이런 서두를 꺼내봐도 돌아오는 건 무시였습니다. 대충 네 하고 끝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도 그냥 의연하게 커피나 마실까 했지만 면전에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 있잖아. 혹시 나한테 안 좋은 감정 있어?
왠지 그런 것 같아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 기회에 말해봐. 이런 자리도 쉽지 않잖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동서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들이었어요. 특히 작은 동서가 코웃음을 크게 치더니 고개까지 살짝 젓더군요. 왜? 내가 혹시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반응이 왜 그래? 형님하고 별로 잘 지내고 싶지도 않고 못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하고 저희는 아예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한 시댁에서 접점 하나 생겼을 뿐이죠. 그런데 형님이 약간 주제넘게 구시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웃겼을 뿐이에요. 형님은 그냥 형님 인생이나 사세요. 의사 동서들 생겼다고 해서 이쪽에 기웃거리실 작정인가 본데 그런 거 보기에 너무 추해요. 작은 동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 동서가 휴대폰하고 자기 음료수를 챙겨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작은 동서도 금방 따라 일어났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두 사람을 올려다봤는데 저에게 시선도 안 주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저는 한참 멍하게 있었죠. 이게 당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살면서 온갖 압박과 강요는 받아봤을지언정 이렇게 철저한 계무시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네요. 남아서 동서들의 언행을 곱씹고 또 곱씹어본 저는 쉽게 표현해서 이 상황이 잘난 의사들이 저와는 겸상도 하기 싫어한다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은 좀 차갑게 식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저처럼 다사다난한 친정을 두지도 않았고 전문직 달아서 잘 나가는 인생들이라 이거였죠. 저와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하니 저도 굳이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할까 하다가 마음 굳게 먹고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죠. 제사 뒷정리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내색 안 했습니다. 동서들이 자꾸만 저를 눈짓하던데 그것도 모른 척했어요. 태연하게 인사하고 남편과 집으로 왔네요. 남편에게도 별말 안 했어요. 동서들이 저를 깔보고 무시하겠다면 저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시동생이나 동서들 얘기 안 꺼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들이 의사라서 오늘은 또 동네에 누구에게 자랑을 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못 들은 척하면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와 정말요? 이런 추임새를 꼭 넣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싹 그만뒀어요. 제가 제 친정 식구들에게 깊은 애증을 가지고 있듯 남편이 어쨌든 자기가 장남이랍시고 시부모님께 애틋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만 기본 도리를 다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명절 준비 얘기를 일찍 꺼내셨을 때도 절대로 네, 제가 할게요. 같은 소리 일절 안 했네요.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데 아들도 셋인데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나눠서 하면 어떻게든 될 것을 벌써부터 제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가짐만 달리 먹었을 뿐인데 왜 벌써부터 속이 후련하지? 진작 이렇게 굴걸. 진작에 이렇게 살아볼 걸 그랬나 봐. 동서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제 안에서 스멀스멀 변화를 만들어내더군요. 남편은 원래 제 편이었으니 제가 전에 없이 냉정하게 시댁의 태도를 취하든 말든 상관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하던 3일짜리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져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집에서 편히 쉬라고 저를 격려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그간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게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여동생이 사고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나 봐요. 결혼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놈이 여동생한테 결혼 준비금을 같이 모으자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는 잠수를 탔습니다.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여동생이 알고 보니까 임신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배신을 당한 충격으로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다가 임신 사실과 유산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었죠. 여동생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쓰러졌고
이제 좀 기력을 다시 찾으려고 일자리를 기웃거리고 계셨던 친정아버지마저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뒷목을 잡으시며 저를 찾으신 거였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있었어 봐라. 네 여동생이 정신 나간 놈하고 잘못 만나도록 네가 가만히 두었겠니? 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야. 네가 네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어야지. 제 자리가 대체 어딘데요? 엄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큰딸한테 하실 말씀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대체 예나 지금이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잘 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잘못이야. 왜 너만 잘 살아? 네가 뭘 잘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혼자 결혼해서 잘 사는데 네 동생들의 결혼복까지 네가 다 빼앗아간 거 아니니? 나는 이제 그런 의심이 다 든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벽을 보고 말을 해도 덜 답답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친정 엄마가 혼자 소리를 계속 지르시다가 지쳐서 결국 하시던 말씀, 돈 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돈으로 친정 가족들을 위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돈이 얽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만 서름을 다 쏟아낼까 하다가 잘나신 의사 동서님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차분해졌어요. 두 사람이 알려준 좋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시였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사라져 드릴게요. 모든 일의 원흉인 제가 영영 사라지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결 끝이죠. 깔끔하게 사라져 드릴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뭐? 채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거는 아니지. 네가 가족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친정엄마가 다급히 발악을 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어요. 전혀 아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솔직하게 실토를 했고요. 그러자 저를 10분 이해한다고 해줬어요. 의지가 되는 남편이 있어서 제 인생이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한답시고 명절이 됐을 때 열심히 굴었던 거예요. 제사도 시댁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집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할 게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가서 일단 재료부터 다듬었고요. 바로 자리 깔고 전 부칠 태세를 갖추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여자 넷이 전을 싹 다 붙이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이니까 의사님들도 병원 일 안 하고 시댁으로 왔죠. 저를 보고 둘 다 떨떠름한 표정들을 짓더군요. 자기들은 고된 준비 과정에서 빠질 작정이었을 텐데 다 같이 하게 된 것이 마음에 안 든 눈치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일찍 산소에 다녀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바빴고요. 저는 명절 음식의 핵심인 전을 부치려고 기름을 둘렀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시어머니께서 안색이 파리해지셨어요. 아침부터 재료 꺼내고 준비하신다고 하면서 냉장고에 오래 박혀있던 반찬통들을 겸사겸사 꺼내시더니 버릴 거 안 버릴 거 구분하시다가 오래된 미역 줄기를 집어드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선은 몸 따뜻하게 자리에 누우시는 게 좋겠어요. 잠깐 상태 지켜보다가 심할 것 같으면 병원으로 가고요. 맞아요, 어머님. 응급실에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염려 놓으시고 쉬세요. 언니 말대로 따뜻하게 있으셔야 돼요. 방에 이불 제가 지금 두툼하게 깔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께서 많이 안 좋으시는 건 아닌 듯 했는데 동서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럴 때는 의사들이 있어서 심적으로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달궈진 기름에 수도 없이 전을 부치는 동안 동서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을 어디 한 종류만 부치나요? 종류도 여러 개고 부치고 나면 담는 그릇들도 필요하죠. 저 혼자 꼬치의 재료들을 순서대로 끼우는 동안 어찌나 속에서 열불이 터지던지요. 거기까지 하고 열받아서 동서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방에는 시어머니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동서들은 안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저 혼자서
또 생선포에 하나하나 계란물 입혀가면서 다른 전들을 부쳤고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전을 부쳐가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그날 전을 비롯해서 다른 요리들까지 부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제가 전담했습니다. 동서들은 밥 먹을 때가 되어서야 기어 들어왔죠. 손에 과자 봉지 하나씩 들고서 신나게 웃는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간신히 일어나신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산소에 갔던 남자들도 다 돌아왔고 친척들도 집합한 상태였는데 아무도 동서들에게 군소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죠. 두 사람 뭐야? 왜 이제 와? 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먹을 생각은 있나 봐? 그러자 모두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동서들만 쳐다봤어요. 이미 달라져 있던 저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인지 동서들은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들만 지을 따름이었어요. 미안하다는 신용을 하면서 어른들께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들을 보내더군요. 그 목례를 받는 대상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시아버지께서 크게 헛기침을 하셨고 그러자 다들 어색한 가운데에서도 커다란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던 찰나 제 가까이에 온 동서들이 속닥거렸습니다. 명절에 일 좀 하는 게 뭐 어째서 그래? 평소에 집에서 판판히 노는 주제에. 그러게 말이야. 언니, 저 형님이란 인간은 우리처럼 전문직 인생을 안 살아봐서 그런가 봐. 아니면 개판인 자기 친정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빠져 있어서 저러나? 저 들으랍시고 고사를 지내더군요. 저를 향한 그 조롱 듣자마자 저는 아직까지도 입고 있었던 앞치마를 벗어던져서 두 사람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놀란 동서들이 저를 쳐다보길래 공평하게 싸대기 한 대씩 갈겨줬어요. 말단 사무직부터 공장 생산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던 저인데 손이 좀 거칠었나 봐요. 한 대씩 맞고 고귀한 의사님들이 바로 나뒹굴더군요. 그러자 막내 시동생이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감히 누구를 때려요? 미치셨어요? 감히? 너 지금 감이라고 그랬니? 너야말로 감히 형수되는 사람 앞에서 어디 언성을 높여? 네가 미쳤구나. 너희 둘 다 의사 와이프 믿고 그러는 건지 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저는 쫄기는커녕 눈을 부릅뜨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시동생 둘 다 깜짝 놀라다 못해서 숨이 턱 막히는 얼굴들이 되더군요. 너무 놀라신 나머지 시아버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려다가 도로 주저앉으셨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얻어맞은 동서들은 각자 뺨을 부여잡고 멍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친정 개판이다. 어쩔래? 그래서 의사인 너희들이 나를 개무시하고 깎아내려도 된다고 생각해? 잃을 거 많은 입장일수록 조심하게 굴어야지.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왜 이래? 너희 인성 완전히 쓰레기라는 내용을 병원 홈페이지에 맨날 글 올리고 지역 인터넷 카페에 소문 퍼뜨리면 행복하게 의사생활 할 것 같아? 나중에 너희 애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 다 해주면 너희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치? 자기들 엄마가 인성 완전히 쓰레기인 거 들으면 무척 자랑스러워하겠네. 그때만큼 제 머리가 차갑게 식었던 적이 없었네요. 하나도 떨지 않고 차분하게,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오금이 지릴 만큼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 말에 동서들은 안색이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 든든해지더군요. 저는 제 앞에 커다란 밥상을 걷어찼어요. 그러자 상 위에 접시들이 흔들려서 음식들이 죄다 옆으로 쏟아졌죠. 시댁 사람들이 전부 다 기아 많은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남편과 시댁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뻐근했던 몸이 그 순간에는 왠지 개운했네요. 남편하고는 별 대화 안 했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나요? 그냥 집 근처까지 다 와서 명절에도 문을 연 유명한 국밥집에 가서 식사나 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간의 오해들을 풀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연락이 되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가 궁금했는데 정말 의외로 저희 부부의 편을 드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집안의 기둥은 장남이라고 하시며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집안은 제 남편이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서열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따로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그날 속이 울렁거려서 아파 죽겠는데 약국 가서 약 사온다고 해놓고는 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한참 놀다가 들어오고 손에 약은 안 들려 있고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어떻게 의사라고 할 수 있나 싶더라. 아유. 아플 때 사람이 가장 서러운 법이라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동서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어요. 한동안은 그래도 시댁과 왕래 안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해서 가끔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시댁에서 마주치면 동서들이 슬금슬금 제 눈치를 봤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시동생들이 제 남편을 제대로 큰령 대접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들이나 동서들이나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이 제 눈치를 계속 살피면서 살게 된 게 가끔은 신경 쓰일 때도 있는데 남편과 행복하니까 괜히 그런 것에 감정 소모하지 말고 잘 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사연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며칠이 지나도 잠에서 벌떡벌떡 깨네요. 다소 제 말투가 거칠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가게 하나를 차려 아들을 키워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나름대로는 애지중지 키웠죠. 하지만 애지중지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미안할 정도로 자식에겐 그리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했기 때문이었죠. 자식의 학비에 생활비에 허리가 등골이 휘라 일했는데도 제 벌이로는 감당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과는 작은 쪽방, 늘 습기 차는 반지하에서 아등바등 지내야 했죠. 아들에겐 항상 미안했습니다.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주고 남들 다 다니는 학원에 보내줄 수 없어 중고 문제집을 사다 줘야 하고 맛있는 외식 한 번 못했으니 크는 동안 아들에게 저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허나 아들은 단 한 번도 힘들다, 서운하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위하느라 바빴죠. 일을 끝내고 잔뜩 지쳐 집에 돌아와 이불 위에 몸을 눕히면 듬직한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파스를 붙여주면서 엄마를 그리 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면서 동네 고깃집에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수철아, 넌 공부만 해. 일은 엄마가 하면 돼. 엄마가 버는 돈이면 우리 두 식구 사는데 문제 없어. 저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럴 때마다 씩 웃으며 엄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하고 가게 사장님이나 형들이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모른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매일같이 저녁만 되면 그곳에 출근하는 아들을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아들이 버는 돈이 생기니 나름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남는 돈을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아들 학비에 푼돈이지만 보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추위에 비까지 얻어맞고 오면 감기 걸리겠다 싶어 재빨리 우산을 들고 아들이 일하는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장소에 가보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 겨우 아들이 일하는 고깃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곳에서 본 장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잔뜩 지친 얼굴로 눈비를 맞으며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그리 저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늘 환한 얼굴로 일이 편하다고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저는 무너져 내리듯 얼굴을 감싸 안고 주저앉아 버렸고 차마 아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발견하곤 재빠르게 웃는 얼굴로 바뀌어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조용히 아들 손에 쥐어주며 얼른 끝내고 와, 수철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빗길을 걷다가 멈추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며 집에 돌아왔죠. 너무나 똑똑하고 착한 우리 아들이 저를 만나 하필 제 뱃속에서 나와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그날은 오랜만에 하늘로 간 남편의 사진에 얼굴을 묻고 끄끄대며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 흠잡을 데 없는 저희 아들은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못 가봤지만 늘 전교권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머리를 물려받은 건지 아들은 한두 번 문제집을 훑어봐도 대번에 이해하고 암기하곤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아들의 머리와 됨됨이를 알아보고 제가 학부모 회의에 오면 수철이 어머님 좋겠어요 하고 칭찬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수철이 친구 부모님들까지 아들을 칭찬하곤 했었습니다. 가끔은 제게 어떻게 공부시켰냐고 물어보는 엄마들도 있는데 그땐 할 말이 없었죠. 공부하는 한평생 거리가 멀었던 제가 아들이 어떻게 공부를 이리 잘하는지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의대에 떡하니 붙었고 이 엄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멋진 의사가 되어주었죠. 또 이런 아들이 커서 제게 효도까지 하더군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자식에게 잊혀져 간다고 하던데 우리 수철이만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수철이를 보면 딸 못지않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딱 그 말처럼 아들은 안부 문자며 전화도 잊지 않았고 한 달에 몇 번은 집에 와 저와 함께 밥을 먹고 갔습니다. 수술로 매일매일 고단하고 바쁠 텐데도 이 어미만큼은 잊질 않았죠. 다들 그런 제게 자식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말하곤 했어요. 허나 제게도 아들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나이가 39이 찰 때까지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처음에야 의사 아들이고 외아들인 우리 수철이 장가 보내기 싫었다면 제가 언제까지고 살아있을 수 없는 노릇이고 가정을 꾸려야 외롭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째 아들은 여자를 한번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지만 예쁜 며느리와 손주를 보고 싶은 욕심에 가끔 나이 든 아들이 집에 오면 수철아, 요즘 만나는 여잔 없냐? 하고 물어보면 그저 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내주었어요. 나중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직업도 번듯하고 인성도 이리 좋은 아들에게 왜 짝이 나타나질 않는지요. 아들 정도면 충분히 옆에서 많은 여자들이 다가올 것 같았는데 제 머릿속 상상이 불과했는지 아들은 39이 될 때까지도 여자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요즘에야 결혼 적령기가 다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쳐도 아들의 나이는 많았고 더더욱이나 전 옛날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많이 다급해졌어요. 다른 방면으론 속 한 번 썩이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잘난 제 아들이 노총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 심란한 마음을 알았는지 명절날 아들이 집에 내려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번에 기대 많이 하셨는데 실망하셨죠? 저도 뜻대로 되지 않네요. 수철아, 이제 솔직히 말해라. 너 결혼이나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거니? 비혼주의자, 뭐 그런 거야?
엄만 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근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도 찼고 지금은 딱히 결혼 생각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뭐? 혼자 산다고? 아들이 털어놓은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괜찮지만 늙어서 저도 죽고 나면 아들은 이제 영영 가족도 없이 홀로 나이 들어갈 텐데 자식도 아내도 없이 혼자 쓸쓸히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다시 미어졌습니다. 수철아, 엄마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지금이야 네가 젊으니 아픈 데가 없고 건강한 편이니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옆에 적어도 자식이나 배우자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마음이 허하지 않고 외롭지 않지. 엄마도 아빠가 없었지만 네가 있었으니 이 긴 세월을 참고 묵묵히 버텨올 수 있었던 거야. 네가 없었다면 난 아마 너무 힘들어 진즉 삶을 포기했을 거야. 아들은 조금 진지한 얼굴로 제 말을 듣더니 골똘히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되었습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알겠어요 하곤 집으로 돌아갔죠. 제가 괜한 말을 했나 싶긴 했지만 그 뒤 1년간은 소식이 없었죠. 몇 번 선자리를 주선해주긴 했지만 이어지는 게 없었고 그쯤 되니 저도 주변 사람들 말대로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대로 어느 정도 부모 욕심 내려놓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바쁠 텐데 무슨 일로 오냐 물으니 웃으며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날이 오니 저절로 미소가 번지더군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지 저는 며칠 전부터 저녁 장볼거리를 미리 생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당일 저녁쯤 되자 아들과 아들의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아들과 무척 잘 어울리는 선한 인상의 참한 아이였습니다. 몸가짐도 단아하고 말씨도 차분하고 고운 모습이 척 봐도 가정교육 잘 받고 잘 자란 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의 여자는 싹싹하게까지 했습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들라는 말에 복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중간중간 제가 해준 갈비찜이 먹어본 갈비찜 중에 제일 맛있다며 말해주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마지막까지 아들의 여자는 정성스레 식사를 차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빼먹지 않더라고요.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지만 주책을 부리지 않기 위해 꾹 참고 식사를 하다가 끝나고 난 후에야 말문을 텄습니다. 솔직히 나이야 아들도 나이가 많으니 비슷해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아들의 여자는 아들보다 무려 9살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어려 보이긴 했지만 30 초반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결혼 생각 없다고 했을 때부터 손주는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덩실덩실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죠. 실례지만 직업이 뭔지 물어도 되나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저는 자그마한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거기에서 만났고요. 어머, 그랬구나. 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이 사람에게 들었는데 차 종류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카페에 좋은 차가 많아요. 제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 아들의 여자는 제게 꼭 놀러 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제가 예비 며느리를 대하는 걸 보곤 마치
제가 사랑에 빠진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비 며느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죠. 둘이서 제발 별일 없이 결혼까지 가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대로 아들을 통해 3달 후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마 내년 봄쯤 결혼할 것 같아요. 상견례 날짜는 다음 주쯤으로 잡을까 하는데 괜찮아요? 되고 말고 그럼. 아들은 결혼을 내년 봄쯤 한다며 신혼집은 예비 며느리의 카페 근처에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자기 병원에서도 멀지 않은 곳이라 괜찮다고 했고 차가 있으니 움직이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장소도 상의하고 있다며 후보로 생각한 몇 곳을 말해주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려고 아들의 결혼이 늦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허나 상견례 날 그 모든 저의 환상이 철저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상견례 날 예의상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사돈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견례 시간보다 10분이 지난 후에야 사돈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옷차림을 보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워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져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비 사돈 2분이 제게 인사를 건넸을 때야 저도 얼떨결에 일어났죠. 예비 사부인께서는 배꼽이 훤히 보이는 일명 배꼽 티에 가슴이 훤히 비치는 옷을 입고 계셨고 예비 사돈께서는 방금 헬스장이라도 다녀오셨는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셨습니다. 정장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저와 며느리, 제 아들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복장이었죠. 예비 며느리조차 자기 부모님 옷차림을 보자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심지어 이분들은 지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늦었나 보네요 하고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돈들의 옷차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돈이 먼저 제게 이것저것 묻길래 저도 겨우겨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 사돈께서 등산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저희야 산 타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은 건 첫째고 몸도 건강해지고요. 사돈도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잖아요. 이도 저도 비타민 같은 건 먹지도 않아요. 그냥 오로지 등산으로만 몸 챙기고 있어요. 등산이 최고입니다. 사돈은 30분간 등산하기엔 어디 산이 좋다, 등산을 하다 이런 일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들로 늘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듣는 내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어디서 이야기를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 얘기엔 집중도 되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민망했는지 저를 대신해서 부모님에게 고기를 먹으라며 겨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기를 씹고 있는데 앞에서 쩝쩝 소리가 나 놀라 쳐다보니 사돈이 소리나게 고기를 씹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음식 습관이 원래 그럴 수야 있지만 자리가 자리인지라 조심스레 먹는 게 예의일 텐데 대놓고 쩝쩝거리고 있으니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티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모르는 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돈 어른이 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나 보다 했는데 돌아오니 담배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만난 지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담배를 피고 온 거였어요. 아유, 상견례 자리에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아유, 죄송해요. 이가 담배를 워낙 좋아해서 끊으라 해도 안 되네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핀다니까요. 사부인이 만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담배를 태운 사돈을 보며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했지만 당황을 넘어 이젠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저도 예의와 형식을 차리는 편이 아니었지만 상견례 장소에서
식사 중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이야기는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도 몰라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아요 하곤 다시 고기를 한 점 들었죠.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자 또 사돈이 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들어오니 찌든 담배 냄새가 폴폴 풍겨져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이건 마치 내 아들을 무시하고 저를 무시하는 행위인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묘해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활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께서 자수 놓는 걸 좋아하신대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저번에 저희 카페에 놓으라 하면서 자수 놓은 쿠션도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실 정도라니까요. 그래요? 자수를 놓으신다고요? 아, 그냥 소일거리고 조금씩 하는 정도예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요즘 이거 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네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던데. 예비 며느리의 갖은 노력과 사부인의 칭찬에 분위기가 약간 풀어졌는데 사돈이 또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군요. 아, 근데 말입니다. 우리 사위가 공부를 어렸을 적에 참 잘했다면서요. 최고 대학에 최고 병원까지 대단합니다, 아주. 아, 근데 직업도 괜찮고 듣자 하니 돈도 있고 그 부분은 저도 마음에 드는데 아시다시피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딸은 9살이나 어리고요. 그래서인지 처음엔 저는 의사 사위 얻는다고 좋아했다가 나이를 듣고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좀 어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 네. 저도 처음엔 며느리가 나이가 어려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나이가 뭐 중하겠어요. 제 아들이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이라 아마 며느리한테 잘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럼요. 믿습니다. 아, 술 한 병 시킬까요? 이런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죠. 여기 술 좀 주셔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지 골탕 먹이를 하는 말인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섞어 말하긴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 나이가 많은 게 그분들께 충분히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라도 싫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상견례 자리에서 나타내는 게 적절한 행동인가요? 너무나 비상식한 인간들의 비정상적인 말들에 너무나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장가 보내기 아까운 귀중한 외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서럽고 비참했죠. 사돈의 행동이 그러니 평소 당황하지 않는 아들조차 제 안색을 살피곤 삐질삐질 땀을 흘렸습니다. 술이 한 모금 두 모금은 들어가자 사돈은 담배가 더 땡긴다면서 자주 들락날락거렸고요. 그리고 사부인까지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리를 비우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엄마랑 아빠가 오늘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아니다, 아가. 이게 네 잘못이겠니? 그래도 좋은 자리니 좋게 마무리하자꾸나. 나도 이제 피곤하구나. 제 말이 끝났을 때 마침 사돈이 들어왔고 슬슬 자리를 파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예? 벌써요? 사돈, 혹시 저희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습니까? 이런 좋은 날 빨리 헤어질 수가 있나요? 할 말도 남았고 하니 더 이따 갑시다. 가자고 하니 실수한 거 있냐고 대놓고 묻는 사돈의 말에 자리를 파하기가 곤란해지더군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는데 사돈 어른은 할 말이 있다며 술을 한 잔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러고선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이내 입술을 떼었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순식간에 방안이 겨울날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이 없다는 건 지영이 너도 알고 있지? 아빠,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세요? 부탁할 게 있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사위, 의사이고 연봉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씩 정도만 붙여주게. 사실 100만 원이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 늙은 우리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어. 더 달라고 하면 자네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테고. 그러니 한 100만 원 정도로 입을 맞춰서 매달 입금해주게. 사실 장서방 자네에게만 따로 얘기하려 했는데 어차피 사돈도 알게 될 거라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며느리도 할 말을 잃고 모두가 벙쪄버렸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끊겨져 버렸죠. 사돈어른, 제가 좋은 날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 아들이 9살 많긴 합니다. 충분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빌미삼아 의사라고 용돈을 매달 달라뇨.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막말로 입장 바꿔서 제 딸이 9살 어리다고 제가 사돈 아들한테 100만 원씩 붙여달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사돈어른, 왜 이리 흥분을 하세요? 그깟 100만 원이 뭐라고요? 우리 사위한테 100만 원은 돈도 아닐 텐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의사라 해도 그렇지 요즘 의사가 뭐 귀한 직업입니까? 개나 소나 의사인데 우리 딸은 사장님이에요. 잘 나가는 카페 사장님이요. 9살 어린 제 딸이 결혼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정도도 생각 안 한 건가요? 장서방, 어디 자네가 말해보게. 자네 싫은가? 100만 원 못 주겠어? 장인어른한테 그 돈 주는 게 아깝나? 이보세요. 결국 제가 말 못하고 어버버하는 아들을 대신해 테이블을 탁 치고 일어섰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등산복 입고 나타나서 10분에 한 번씩 담배 피러 가고 마음대로 제 아들 헐뜯을 땐 그래도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결혼이니 참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제가 세게 나오자 술로 얼굴이 이미 벌개진 사돈어른은 절 따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세게 테이블을 치더니 젓가락으로 제 얼굴을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자기에게 감히 경우가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예의가 없다나 뭐라나요? 3시간 내내 예의와 경우라곤 몰랐던 사람이 저에게 거꾸로 예의가 없다며 삿대질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쯤 되니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제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사부인은 뭐 했냐고요? 사부인은 옆에 앉아 두 팔을 꼬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의 손을 잡고 박차고 나오려고 했을 때 사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지만 그쪽 집안 한쪽 다리가 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장서방이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들었는데요. 그 말에 이성이 툭 끊겨버렸습니다. 제 앞에 있는 물김치를 들어 그대로 사돈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물김치로 축축이 적셔나가는 꼴을 봐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데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더 상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며느리가 간간히 제게 전화를 걸어오긴 하지만 일부러 받지 않고 있고요. 아무리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고 예비 며느리가 괜찮다 해도 집안 사람들이 그 모양인 곳에 도저히 아들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다며 흠잡기 바쁘고 의사란 직업을 빌미 삼아 용돈을 요구하는 그 집안 사람들 다
제 눈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허나 아들의 어두운 안색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들이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서울에 살고 있는 35세 주부인데요. 요즘 들어 참 살맛 안 나고 마음이 썩 좋지 않아요. 한창 코로나가 극성이고 조금만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금세 툭툭 꺾여버리는 일상이다 보니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 상황은 좀 더 갑갑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꾸려가는 제 가정도 쉽지 않은 편이었지만 제 친정 가족들도 서로 험난한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와 제 여동생은 2살 터울 자매인데 제가 상대적으로 결혼을 아주 빨리 한 편이고 동생은 좀 늦게 했어요. 원래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그냥 일반 서민에 불과한 편인데 제 남편은 무척 유복한 환경이라 집안 간의 차이가 좀 많았어요. 안 그래도 처음 결혼 얘기가 나올 때 아빠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말리시더군요. 유진아, 너무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네가 너무 차이 나는 집에 가서 고생할까 봐 걱정된다. 좀 더 만나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되겠냐? 아빠는 아무래도 고모가 부잣집으로 시집 간 뒤 엄청 고생하다가 훗날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걸 보고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는 무슨 자신이 있었는지 그래도 우리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뭔가가 변하거나 제가 고생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결혼을 진행했고 부촌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사실 둘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금방 결혼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당시 저를 몇 번 불러보시면서 밥도 사시고 참하고 마음에 든다면서 엄청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때 27살이었던지라 어리기도 했고 어른들이 그냥 기분 따라 하는 말들을 썩 구분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참하고 예쁘다고 하시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그러시는 줄 알았지 뭐예요. 아유, 우리 유진이는 어쩜 이렇게 단아하고 예쁜지. 내가 아주 며느리를 잘 들였지 뭐야. 우리 집으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씀을 들으니 여러모로 제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참 기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아빠도 결국 못내 안심하는 듯 보였고 그렇게 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편안하게만 느껴지던 신혼 시절들은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고요. 역시 어른들이 괜히 저보다 오래 사신 게 아니고 괜히 이런저런 충고들을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후로 완전히 180도 변하시더니 제 일상을 완전히 휘집어 놓으면서 괴로워하시더군요. 사실 그것도 막 티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면 저도 뭐라고 항의를 해보겠는데 아주 은근하게 속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임신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집에만 있게 되었을 때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어머니와 마주하는 날도 많더군요. 처음에는 고부간에 간단히 산책하고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단점이 많이 보이나 봐요. 가끔 저와 남편이 맨날 붙어 있다 보니 다툴 때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금방 읽으시곤 꼭 캐물으시는 거예요. 어제 정철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둘 다 표정이 안 좋던데 왜 그랬어? 그럼 저는 아주 순수하게 별 생각 없이 둘이 왜 싸웠는지에 대해 그대로 술술 말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돌연 바뀌시는데 그 모습이 참 많이 당황스러웠죠. 유진아, 그래도 정철이 내 아들이야. 너무 안 좋게만 말하면 시엄마 기분 상한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왜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건지. 찻잔을 탁 하고 놓으며 일어나시는데 너무 무안했어요. 이때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 싶어 이후로는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갈수록 날 것 그대로 본인의 기분을 마구 드러내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임신을 하고 난 뒤에는 엄청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무슨 숙제를 내주시듯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두고 볼 거야. 우리 정철이 애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말이야. 만약에 아들 아니면 유진이는 좀 혼나야겠다. 그치? 약간 이런 묘한 뉘앙스의 말들, 훅 치고 빠지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들을 어머니랑 붙어 있으면서 종일 듣고 있자니 정말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남편도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꾼이고 저한테 달이라도 갖다 줄 것처럼 굴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집안에 제가 들어와서 산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엄마한테 뭔가 구슬려지기라도 하는 건지 점점 실망스러운 일들만 했어요. 나중에 아기 낳고서 한창 힘들 때에도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요. 저만 혼자 비어있는 넓은 1층에서 아기를 안고 울며 달랬어요. 정말 시댁과 같이 산다는 것은 할 짓이 못 되더군요.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간 나는 남편이 아닌 남의 집 귀한 아들과 사는 꼴이 되겠더군요. 큰맘 먹고 남편에게 분가를 이야기했고 꽤 강력하게 어필을 했답니다. 남편도 이때 어쩔 수 없었는지 저보고 알겠다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아주 단단하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어쩌자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살고 있는 건가 싶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이때 어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떼소동을 부리셔서 경찰을 불러야 하나 싶었거든요. 뭐야, 니네끼리 나가 산다고?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이 네가 시켰니? 응? 말 좀 해봐라. 빨리 말해보라고. 어머니는 이러면서 너희끼리 집이라도 알아본 거냐며 당장 다 부숴버리겠다고 막 협박을 하지 뭐예요. 울며 불며 본인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솔직히 이때 저는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제 아기도 놀라서 비명 같은 울음을 쏟아대고 남편조차도 기막힌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마지막엔 극단적 선택이라도 할 것처럼 무서운 말들만 쏟아내시는데 그때 너무 트라우마가 되어서 차마 여기에 적진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차라리 이 집에서 내가 혼자 나갔으면 나갔지. 남편이나 애를 데리고 같이는 못 나가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혼자 대뜸 엉망진창으로 화를 내고 히스테리를 부르시더니 나중에는 또 금세 기가 팍 죽으셔서는 용돈을 주시더군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미안하셔서 그러나 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진짜 한 달에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면 정말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뛸 수준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처음에 친정에 말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 말을 못했어요. 그나마 중간에서 남편이 제 고역을 알아주는 것 같았기에 그걸로 버텼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는 게 너무 버거워서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이 집에서 최대한 어머니와 부딪히지 않는 것.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직장에 나가게 되는 것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처음에 엄청 소동이 났지만 이때 저는 남편을 붙들고 울며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내가 이 집을 나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낮 시간에 일하러 나가서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것도 안 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본인도 이제 더 이상 중재가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제 편을 들더군요. 어머니는 이때 단식도 하시고 별일 다 하셨지만 끝내 저는 우겨서 직장을 나가게 되었어요. 딸도 직장 근처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6, 7년 하다 보니 저는 꽤나 피폐해졌고 친구들은 다들 저보고 얼굴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이 서러움을 못 이기고 어느 날 무작정 친정에 갔어요. 직장인 하루 휴가를 내고 남편과 어머니에겐 출근을 하는 척 친정에 간 거예요. 가서 엄마 아빠를 붙들고 사실 힘들다며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빠는 차마 뭐라 말도 못하시고 고개만 푹푹 속이고 계시더군요. 실제로 딸을 본 지도 너무 오래되었고 손녀 역시 몇 번 만나보지도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저나 아이가 밖에 돌아다니거나 친정에 들락날락하는 걸 무척 싫어하시고 눈치 주셨거든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친정을 둘러보니 왜 더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제가 부모님이랑 살 때에도 월급의 30% 정도는 조금씩 드리면서 같이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선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 밑에 여동생은 결혼하고 난 뒤 무척 상황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글쎄, 이날 보니까 얘도 친정에 자기 애를 데리고 와 있는 거예요. 희진이 너는 언제 집에 갈 거야? 나 이따 갈 때 같이 가자. 언니가 데려다 줄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동생이나 엄마 아빠 표정이 다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런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들 왜 이러냐 물었어요. 그런데 이때 동생은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퍽퍽 쉬어대고 아빠는 계속 멍하니 다른 곳만 보시더군요. 답답하게 왜들 이러냐고 엄마를 재촉했더니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사정을 듣고 나니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단 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걸까요? 희진이 저기 너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혼했다. 전 너무 놀라서 동생을 즉각 쳐다봤는데 얘가 고개를 팍 숙이고 들질 않는 거예요. 붙잡고 흔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막 다그쳤어요. 얘 잘못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해져 괜히 동생을 재촉했던 걸까요? 자세히 보니까 글쎄 동생 얼굴이 약간 어색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어쩐지 밥 먹을 때에도 뭔가 거슬리는 듯 자꾸 이상하게 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글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제부가 제 동생 얼굴에 손을 대서 이를 2개를 부러뜨렸던 거예요. 그걸 치료하느라 고생고생하고 그 옆에 있던 치아도 신경이 죽은 건지 뭔지 아무튼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아직 잘 못 씹고 새로 해놓은 이도 자리가 잘 잡지 않아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돈도 얼마 못 받았다며 치료받는 것도 최대한 깎아서 하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을 여지껏 저는 몰랐던 걸까요? 그간 친정이 활발하게 왕래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부모님 역시 제가 걱정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계셨더군요. 동생은 더더욱 언니인 저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낳은 조카와 넉넉지 못하게 살고 있었고요. 저는 이런 상황도 모르고 간만에 와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며 시집살이에 대해 있는 대로 죽죽 털어놓았어요. 부모님과 여동생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거운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내 소중한 동생의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제부는 조카가 태어나기 직전 이상한 술집에 갔다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걸 알고 반 미치도록 화를 내고 울부짖는 임산부를 데리고 그렇게 폭언을 쏟아대며 난리를 쳤더군요. 진짜 보통 쓰레기가 아닌 게 겁먹은 여동생이 되려 자기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숴가면서 동생을 윽박질러대고 내 불쌍한 동생은 부른 배를 안고 그대로 엎드려서 남편에게 빌고 또 빌었다더군요. 그런 놈에게 급기야 출산하고 얼마 안 되어 정통으로 얻어맞게 되었고 치아까지 부러지는 상황이 오니 동생은 더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결국 친정으로 대피해서 모든 사실을 말했고 참혹함을 느낀 아빠는 이혼을 시키게 되었고요. 내 여동생, 어릴 때부터 썩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잘 되길 바랐고 짠함을 갖고 있었던 내 여동생. 매일 옷 하나 갖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가 되었지만 저는 늘 동생의 행복을 바랐어요. 그런데 이 귀한 아이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렸다는 제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계속 그만 흥분하라며 더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자고 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사람이 무디냐고 화를 냈더니 아빠가 이렇게 난데없이 말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듣고 나니 새삼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이제는 우리 집까지 알아내서 떠돈다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들어오다가 그놈이 여기 골목 앞에 서 있는 걸 봤지 뭐냐. 하여간 여기 빌라가 방범은커녕 너무 뚫려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나도 좀 걱정이 되더라. 괜히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이혼한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은 건지 뭔지 근처를 맴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이사할 형편 안 되냐며 사실 저도 속으로 답은 알면서도 괜스레 물었어요. 여전히 돌아오는 답은 부정적이더군요. 우리가 이사 갈 돈이 어디 있냐. 이 집도 주인이 얼마나 우릴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나마 이 집도 감지덕지하고 붙어있긴 하는데 곧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 니네 엄마도 허리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도 작년에 수술하고 몸이 영 별로야. 희진이는 애기 봐야 하니 어디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냐. 이런 상태론 어디 보안이라도 잘된 조그만 원룸이라도 가야 할까 싶다. 이 말을 들으니 나는 나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만 생활면에서 더 차갑고 모진 바람을 맞고 있는 친정가족을 보니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 괴롭기도 했고요. 지금 집값도 너무 올라버렸고 엄마도 아빠도 일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동생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일할 구멍을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동네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치안이 좋고 내 가족이서 애기 키우면서 그리고 불편한 어른들 몸을 감당하며 살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날 돌아오며 갑갑한 마음에 당장 집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최소 5, 6억은 있어야 하더군요. 그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친정집은 전세인데 1억도 간당간당한 열악한 집이었고 갑자기 평수를 늘려서 방범도 좋은 곳을 찾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진짜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왜 이제 들어오냐며 쪼아대는 내 현실도 시궁창인데 친정 생각하니 도저히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는 동안
친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상황과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상황을 다 알아서 그런지 여동생이 직접 전화를 해왔는데 글쎄 제부 녀석이 계속 뒤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자꾸 따라다녀 저 인간이. 다시 합치자고 애기 보여달라고 난리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이 말에 얼마나 흥분하게 되던지 내 눈으로 봤으면 쫓아가서 뺨이라도 갈기고 내쫓을 텐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보니 또다시 우울해지고 너무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불안해하는 동생의 목소리며 우리 형편에 어딜 가겠냐는 아빠의 한숨과 엄마의 우울한 얼굴이 자꾸 오버랩되더군요. 저는 며칠을 이렇게 웅얼거리는 괴로운 외침들을 듣고 있다가 결국 아주 무모하고도 경박한 거의 미쳤다고 봐도 무관할 결심을 해버리게 되었어요. 이 뒷수습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언젠가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더라고요. 바로 친정가족들을 이사시킬 계획 말이에요. 적당한 곳을 따져보기 위해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부동산 사이트를 봐도 적어도 5억은 되는 20평대 집만 보게 되더군요. 이것도 동네 분위기상 그나마 잘 찾은 것이었고 더 싼 곳들도 많이 있지만 치안도 나쁘고 애기 키우기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직장에 나와 있는 동안 점심시간마다 부동산과 통화하면서 알아보게 되었고 가끔 집에 있을 때에도 연락이 오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뭐 투자라도 하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워낙 자기 일도 바쁜 사람이라 그런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이 와중에 저는 꽤 큰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간 우리 부부가 저축했던 금액에 손을 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된 편이기도 하고 신혼 초부터 부모님이 거의 생활비가 들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리 어렵지 않게 돈을 모으긴 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많은 재산이거든요. 저는 관리한다는 개념 하에 제가 갖고 있을 뿐 어쨌든 쓰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도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본인은 거의 왕래도 안 하는 처가댁에 언제 돌아올지 모를 돈을 이렇게 불쑥 빌려준다는 것을 납득할 리가 없었죠. 게다가 어머니 귀에 들어갈 것도 뻔하니 더더욱 말하기 어렵더군요. 그저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간 제가 갚고 나머지는 중간에 여동생도 일하게 해서 갚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계획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지만 모르면 몰랐지 친정 상황을 아니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론 죄책감도 너무 들고 친정 식구들은 저리 고생하는데 난 여지껏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구나 싶어 힘들었고요.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내가 대신 먹고 갚더라도 내가 대신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결국 그 돈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알아본 내용과 금액까지 전부 계산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 즉각 친정에 갔어요. 아빠가 문을 열고 맞아주시는데 너까지 자꾸 이렇게 친정을 들락날락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약간 풀이 죽긴 했지만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다짜고짜 저는 결론부터 말을 했어요. 아빠, 저기 엄마도 이리 와봐. 희진이도 오고. 저기 말이야. 셋 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 내가 좀 알아봤어. 이 근처 작은 빌라도 있고 또 아파트도 보안 잘 되어 있는데 평수 나쁘지 않은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 저기 돈은 내가 보태볼게. 내가 어느 정도 준비했어. 그런데 이때 아빠 표정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 눈을 흐리게 뜨고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엄마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알아본 집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금액은 거의 5, 6억대인데 나는 5억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느 정도 여유 있으니 이렇게 보태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울리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울림도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직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과 엄마는 계속 놀라있는 얼굴이었는데 아빠가 잠깐 고개를 숙이시더니 다시 일으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순간적으로 서운한 기분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와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유진아,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 아빠랑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좋아질 거야. 너 그 돈 친정에 갖다 주는 거 김서방이 모르잖아. 김서방이 알면 아빠도 남편 입장이라 잘 안다. 그걸 좋게 보는 남편은 없어. 처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 그냥 처가의 일인 거야. 안타깝지만 보태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그거 다 네가 눈치 받으며 감당해야 한다고.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했지만 막상 아빠 입으로 듣게 되니 서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모로 많은 감정들이 밀려와서 정리가 안 되더군요. 아빠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드시더니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눈칫밥 먹는 돈은 쓸 수가 없어. 네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그런 집 가서 살고 있으면 우리라도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시댁 눈치 보고 남편한테 들킬까봐 넌 지옥일 텐데. 아빠는 생각도 하기 싫다. 그야말로 끔찍한 돈이야. 다시 가져가라, 유진아. 아빠는 동생이 저렇게 불행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걸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까지 결혼 생활에 지장 입고 쫓겨나오게 될까 염려가 크셨어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너까지 잘못돼서 손녀 데리고 나오면 그리 살 순 없다며 어떻게든 알아서 살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처연하게 느껴지는지. 아빠 주름은 왜 그렇게 많고 끝끝내 괜찮다고 말하는 아빠의 표정은 왜 안 괜찮고 그렇게 힘이 빠져 보였던 걸까요? 왜 우리 가족은 아빠와 엄마부터 절 비롯해 내 동생마저 이렇게 단 한 사람도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없는 건지요? 이렇게 완전히 정리해 주신 아빠의 말을 들으니 사실 정말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글픔을 지울 수 없었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과연 출구는 있는 걸까 싶어 엉엉 울게 되더군요. 각자 좋은 날이 있겠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괜히 시댁 얘기를 해서 아빠에게 짐을 지워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처럼 시댁에서 이쁨 받고 잘 살고 있다고 우리 시댁 부자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면 아빠가 저 돈을 받으셨을까요? 받으셔도 받지 않았어도 저는 똑같이 고역의 길을 걸었겠지만 과연 어느 쪽이 결국 제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나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 제 삶도 참 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래도 끝끝내 열심히 살겠다며 애써 웃어 보이시는 아빠를 보면 결국 저도 힘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삶이 무거워서 못 견디겠어도 절대 자식이나 타인에게 그 몫을 넘기지 않으려는 아빠를 보면서 저도 있는 힘껏 몸이 부서지도록 이 순간을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것들이니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가파르고 힘들고
애도 이제 제 마음처럼 크고 있지 않아서 여러모로 힘들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는 저와 저희 친정 가족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